올 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이 유력한 이강인이 아스널과 다시 한번 연결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더선은 아스널은 PSG 미드필더 이강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1월에 이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다. 새로운 아스널 스포츠 디렉터인 안드레아 베르타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스쿼드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 유력 스포츠지 레퀴프도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열어두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리적인 제안이 오면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도 자신의 SNS 프로필에서 PSG를 상징하는 빨간색, 파란색 동그라미를 지우면서 더욱 이적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스널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가진 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겨울 부카요 사카가 부상당한 뒤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부임한 스포츠 디렉터 베르타의 존재가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베르타는 2023년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더선은 PSG가 이적을 언하고 있기에 이 선수의 이적이 비교적 빨리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아스널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할 때 이강인도 비행기에 탈 수 있다라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예상대로 이강인이 아시아 투어에 합류한다면 7월 31일 예정된 토트넘 호스퍼전에서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B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강인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 중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는 16일 2001년생 이후 선수 중 프로 경기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16.8세의 나이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동안 28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년 평균 39.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의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드리구는 37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했고 해마다 평균 50.9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호드리구에 이어 레알 소시에다드 쿠보의 프로 경험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이트, 사카, 알베르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득점왕 홀란드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 세계 최고 유망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신성 케털라러는 이강인에 이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동료 크바라츠헬리아가 전 세계 2001년생 중에선 8번째로 프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빙가의 프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았고 리버풀의 흐라벤베르흐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생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과 바이에른 뮌헨의 무시알라가 프로 경기 경험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6월 손흥민 선수는 한 여성 어씨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고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손흥민 측은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자신과 소속팀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3억 원을 지급하고 비밀 유지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시 손흥민 측에 연락을 합니다. 그는 이런 각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씨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협의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이후 B씨는 손흥민 측의 자료를 언론사에 넘기겠다며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측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릴 수 없다며 이들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어씨가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받은 1차 협박, 그리고 B씨가 비밀 유지각서를 빌미로 다시 협박을 시도한 2차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어씨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겁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임신 여부나 사진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금전을 지급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씨와 B씨가 협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둘이 협박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갈 공동정범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신 내용 등을 조사 중이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B씨가 수십억 받아서 아파트 사주겠다고 말한 정황도 있어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B씨는 실제로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며 자료 제공의 대가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현재 어씨와 B씨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혐의가 곧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전과가 있는 B씨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씨 역시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협박을 했다면 죄질이 더욱 나빠져 중형이 예상됩니다. 예전 사건을 보면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50억 원을 요구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 항소심까지 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B씨가 전과가 있어서 공모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씨의 경우에도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게 밝혀지면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